돈이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으로 더 넓은 평수의 9억짜리 3룸 아파트로 투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광교의 한 브랜드 아파트 25평의 오피스텔로 투자를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30살 65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제가 어떻게 지금 9억짜리 3룸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제 신혼집은 분당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2억 9천만 원이었고 대출은 약 70% 실행이 돼서 2.1억,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잔금은 8천만 원. 그 외에 들어간 비용은 법무비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잔금 8천만 원, 법무비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1억이 들어간 거죠. 이 1억은 다들 결혼하실 때 비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1억 정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1.5룸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해당 오피스텔은 1년 정도 실거주를 한 뒤에 저희 아기가 생기게 되면서 전세가가 제가 매입한 2억 9천만 원보다 더 올라가서 3억의 전세를 주고 그 받은 3억을 가지고 대출을 다 갚은 뒤에도 남은 돈으로 저는 광교라는 동네, 광교 신도시라고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에 3룸 오피스텔을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데 보태게 됐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분당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2억 9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매입한 시세보다 1년 뒤에 전세가가 3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저는 집을 판 게 아니라 전세만 뒀는데도 투자금을 포함한 취득세까지 모두 회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천까지 올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집을 팔고 간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후 전세가가 또 오르면 그것은 온전히 또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1억의 목돈,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께 받은 1억의 목돈을 욕심 부려서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싶다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 큰 집을 전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금 좁더라도 아직 신혼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중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 분당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는 광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작년 7월이고요. 작년 7월에 광교에 있는 3룸 오피스텔 전용 19평짜리를 3억 5,500에 매수하게 됩니다. 대출은 약 2억 4천만 원이 실행이 됐고요. 잔금은 1억 1,500만 원. 그리고 법무비랑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1억 3,5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혼집에서 회수됐다기보다는 이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2년간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 하면서 모은 돈 3,500만 원을 가지고 이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집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해당 부동산은 로얄층 로얄뷰에 속해 있어서 향후 세를 둘 때도 가장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가격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시세보다 높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뷰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구 조망이라고 해서 공원에 아파트나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구 조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공원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 겸 이제 실거주 집으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집은 사실 하자가 있었어요. 누수가 있던 집이라 약 1,000만 원 정도 싸게 나왔는데 저는 경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수 잡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실거주 집에 대한 누수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로 접수가 돼서 이제 100% 저는 이거를 환급을 받았고요. 저는 시세 대비 1,000만 원 싼 것만 남게 된 거죠. 이 누수를 잡는 데 들어간 공사비는 다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 포인트는 제가 매입할 당시에 이 오피스텔, 이 3룸 오피스텔은 3억 5천이었지만 주변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15억이 넘어갔어요. 물론 평수가 약간 더 크긴 합니다만은 주변 아파트들이 15억인데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3억 5,500이라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파트들은 대출도 막혀서 현금으로 약 10억 정도가 있어야 매입이 가능한데 반해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란 이유로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 약 1억 5천 이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요층, 10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 수요층이 이 아파트 대체제로 우리 단지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몰림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예상은 적중을 했죠. 최근
최근 저희 단지 오피스텔 저희 평수는 매매가로 이제 7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로는 약 4억 5천.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로얄층 로얄 뷰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전세 4억 9천 5백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대출 상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2억 4천만 원이 통장에 남게 됐어요. 당연히 이 중에서 1억은 저희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고요. 그 돈이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으로 더 넓은 평수의 9억짜리 3룸 아파텔로 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텔이라고 하면 오피스텔 중에서 방 2개 이상인 구조를 칭해요.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혼합 용어로 이제 주거형으로 지어진 오피스텔 중에서 방 개수가 2룸 이상 나오는 오피스텔로서 가족 단위가 살기 좀 적합한 그런 오피스텔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저는 광교의 한 브랜드 아파텔 25평의 오피스텔로 딸을 가게 됩니다. 매매가는 9억이고요. 대출은 6억 3천만 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취득세는 4,4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법무사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셀프 등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총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복비 포함해서 약 3억 2천만 원의 저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집에서 받은 2억 4천만 원 플러스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전세가 상승 그리고 제가 부동산 교육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합쳐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이 브랜드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으로 제가 고려했던 사항은 주변에 비교 대상이 되는 동일 평수, 동일 연식 아파트들은 모두 1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호재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9억에 계약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호수, 다른 동에서 9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10억 이상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이 이미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뭐 이렇게 갈아타기를 잘해서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평수라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라면 매입하셔서 점차 평수를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만약에 전세로 욕심부려서 살았다면 절대 제가 세 번째 집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비슷한 평수에 전세로 살았어야 됐을 겁니다. 심지어는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전세 대출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발목을 잡았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저는 1억을 가지고 조금 좁더라도 입지 좋은 곳에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저는 많이 갈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 분에 대해서 제가 집을 판 것도 아닌데도 제 통장에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됐었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난달 기준으로 재산세를 약 6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금액대가 큰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많은 부분 대출을 다 묶어뒀다고 해서 방법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보면 뭐 이런 오피스텔 중에도 굉장히 살기 좋은 오피스텔도 있고요.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집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상업용 토지에 올라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요.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피스텔도 여러분들 신혼집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를 월세나 전세보다는 입지가 좋다면 실거주 겸 투자로 해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굳이 팔지 않아도 전세만 두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때 아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빌라를 포함해서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런 옥석을 가리는 이런 입지가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스토리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저한테는 큰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공개하는 것은 제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공개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은 지금도 대출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파트 시세가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파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